피. 어디로 고개를 돌려도 온통 피바다다. 피와 시체들. 내 친구들은 모두 죽었고 아마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눈을 내리깔고 계속 걷는 것뿐이다. 그것들은 하늘을 꽉 채운 채 벌레처럼 딱딱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이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정신이 나갈 것 같았다.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갈지 이제 알 수 없었다. (2019년 7월 10일) 나는 찰리 오버턴. 소심함의 극치를 달리는 남자. 내 하루의 시작은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계가 기상 시간을 알리며 오전 뉴스를 알려준다. 오전 7시 데일리 뉴스 리포트입니다. 뉴스캐스터의 경쾌한 목소리가 울렸다. 침대에서 일어나 아침밥을 먹으러 부엌으로 향했다. 언제나처럼 엄마는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 중이었다. 잘 잤니? 엄마의 활기찬 질문이 날아왔다. 네. 엄마도요? 엄마의 인사에 대답하며 식탁에 털썩 앉았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던 아빠가 걸걸한 헛기침으로 내게 인사했다. 엄마가 내 앞에는 계란과 베이컨이 담긴 접시를, 아빠 앞에는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다. 식사를 시작하는 순간 아빠가 놀란 듯 감탄사를 내지르자 엄마가 물었다. 뭐 볼만한 거 있어요, 여보? 아빠는 신문을 식탁에 내려놓더니 기사 하나를 손으로 짚었다. 달 표면에 새 분화구가 관측돼. 기사는 최근 천문학자들의 연구로 달 표면에 새로운 분화구가 생겼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다. 운석으로 인해 생겼을 것으로 보이며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연구로 기대에 부풀어 있다는 것이었다. 부모님이 기사를 두고 대화를 하는 동안 나는 후다닥 식사를 끝내고 등교했다. 오후 3시. 집에 도착한 나는 역겨움의 가방을 내던졌다. 제키 도슨이라는 양아치가 하나 있는데 그놈이 오늘 내 친구 마이크를 바닥에 냅다 내던져버리는 사건이 있었다. 순전히 괴롭히고 싶어서 한 짓이다. 마이크를 도와주려고 갔다가 나도 같은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먼지를 털어내는 동안 제키 그 자식은 나를 비웃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챙겨 마이크와 같이 학교 버스에 올랐다. 집에 도착해서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던 중 데스크톱에 웬 웹사이트 하나가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웹사이트 내용은 달의 위상과 그것이 조소에 미치는 영향을 세세하게 파헤친 것이었다. 오늘 밤에는 반달이 뜬단다. 전혀 뜬금없는 내용도 아니었다. 아침에 아빠가 읽은 내용도 달에 대한 거였으니까. 나는 웹사이트를 끄고 숙제하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정말 연덜머리 나는 하루였다. (2019년 7월 11일) 또 알람이 미친듯이 울렸다. 침대에서 기어나와 평소처럼 아침밥을 먹었다. 부모님께서는 조간신문 천면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도대체 뭘 저렇게 골똘히 보는 건가 싶어서 봤는데 그야말로 참혹한 광경이 실려 있었다. 조각난 집과 자동차 따위가 검은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사진이었다. 수면 위로 건물 지붕이 겨우 보일 지경이었다. 헤드라인은 이랬다. 동인도로 강타한 최악의 쓰나미. 기사에 따르면 쓰나미 원인을 밝혀낸 과학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쓰나미를 발생할 만한 지진 혹은 화산 활동도 없었다고 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사를 읽는 내내 뒷덜미 털이 쭈뼛 서는 기분이었다. 학교에 등교하면서도 엄청난 쓰나미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다. 2019년 7월 12일 세계 전역의 천문대에서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집단 정신병 증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날 깨운 뉴스 내용이었다. 등골까지 오싹해지는 소식이었다. 뉴스캐스터가 알려주는 전날 밤에 일어난 사건 소식을 듣자 숨이 가빠졌다. 전 세계 천문대의 천문학자들이 그날 밤하늘을 관측한 뒤로 정신장애를 경험했단다. 현재 밝혀진 원인은 없으며 해당 천문학자들 대다수가 입원했다고 한다. 그중 대부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학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천문학자 전원이 자살했는데 대부분 그들은 건물 아래로 투신했다는 내용이었다. 라디오를 끄고 1층으로 내려가자 방송 내용을 듣고 충격에 빠진 부모님이 보였다. 찰리, 오늘 학교 안 가는 게 좋겠다. 아직 밝혀진 원인이 없으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집에 있거라. 굉장히 근심에 찬 아빠가 말했다. 학교를 안 가면 나야 땡큐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재앙을 일으킨 원인이 대체 무엇일지 궁금함이 치솟았다. (2019년 7월 13일) 드디어 토요일이 왔다. 주중 내내 마이크랑 영화 볼 계획을 짜왔던 터였다. 마이크와 썸관계인 세라에게는 차가 있어 자동으로 같이 가게 되었다. 내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멋진 것들로만 골라 입었다. 그리고 문을 나서며 부모님께 외쳤다. 저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엄마의 말과 함께 아빠는 능글맞은 웃음을 던졌다. 카페에서 마이크와 세라를 만나 점심과 커피를 마셨다. 아직 영화 시작까지 몇 시간 남았으니까. 카페 테라스에 앉아 음식을 즐기고 있을 때 노숙자 한 명이 등장했다. 몸은 흠뻑 젖어서 후줄근에 더러운 남자는 얼굴에 검은 기름 같은 게 묻어 있었다. 게다가 넝마 같은 그의 옷에서 배설물과 오줌 지린내가 진동했다. 눈가리개를 착용해 앞이 보이지 않을 상태로 말이다. 그는 어디에라도 부딪히지 않으려 두 손을 앞으로 뻗은 채 돌아다녔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마이크가 남자에게 괜찮은지 외치듯 물었다. 그러자 마이크의 목소리를 들은 남자의 고개가 우리 쪽으로 휙 꺾였다. 그는 마이크의 목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올 모양이었다. 꾸물거리는 듯 재빠르게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꼭 좀비처럼 보였다. 그가 거의 한 발자국 앞까지 오자 놀란 우리 셋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자기 숨길 사이로 나직하게 무언가를 웅얼거리며 속삭였는데 그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그러자 그가 가린 두 눈을 나에게 돌리더니 나직하게 말했다. 나를 보지 마. 장님이 말하기에는 너무 뜬금없는 말이었으므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물었다. 남자는 내 말을 무시하더니 우리로부터 멀어져 갔다. 마이크와 세라 그리고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그 남자는 술이나 마에게 취한 게 분명하다 여기고 넘어가기로 했다. 우리는 다시 음식에 집중하며 방금 지나간 이상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완벽했던 식사가 끝나고 시계를 확인했더니 영화 시작까지 1시간 남짓 남은 시간이었다. 마이크와 세라와 나는 영화관으로 가서 발권했다. 그날 저녁 우리 셋 다 영화를 꽤 재미있게 봤다. 블록버스터급 영화였는데 주인공과 빌런이 막 정면 대결을 펼치려는 순간 갑자기 화면이 꺼지더니 영화관 안에는 비상등이 켜졌었다. 영화관 매니저가 등장하자 관객들 사이로 투덜거림이 퍼졌다. 관람객 여러분, 현재 원인 불명의 이유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여 출구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불편 상황에 대해 사과드리며 안내 데스크에서 무료 영화 바우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람객들은 무료 영화 쿠폰을 위해 영화관을 나가기 시작했다. 마이크가 큰 목소리로 궁금한 듯 말했다. 뭐 때문에 정전된 거지? 혹시 이 밑에 트랜스포머라도 있는 거 아니야? 세라와 나는 그의 말에 대답하듯 어깨를 으쓱였다. 손전등으로 복도를 밝혀주는 직원들을 뒤로하고 무료 쿠폰을 받으러 나섰다. 쿠폰을 받은 뒤 밖으로 나갔더니 시야에 들어온 모든 구역이 정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라면 활기찬 시내 가게들 역시 불이 나가서 껌껌한 데다가 정적이 흘렀다. 우리에게 허락된 빛이라곤 보름달에 가까운 달빛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구름 낀 것처럼 희미하게 말이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려는 그 순간 내 오른쪽에서 큰 비명이 들려왔다.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보기 위해 일제히 고개를 돌린 우리는 그 비명이 점점 우리 주변으로 퍼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이크, 세라와 나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 순간 내 눈가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몸을 돌리자 눈을 크게 뜬 남자 하나가 하늘을 응시하는 게 보였다. 남자는 몸을 돌려 도망치려고 했지만 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떨어지더니 그를 낚아챘다. 대체 내가 뭘 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너무 어둡기도 했지만 위에서 떨어졌다는 그 그림자 같은 존재는 마치 날개가 달린 거대한 지네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의 껍질은 검은색이었고 전체적으로 보기 흉한 초록색 혹이 나 있었다. 날개는 매미의 그것과 비슷했는데 날개 사이사이로 보라색 혈관이 툭툭 붉어져 나왔다. 그리고 그것의 머리에는 수없이 많은 눈과 집게발처럼 생긴 괴상한 무언가가 입 주변으로 달려 있었다. 그 역겨운 생물체는
재빨리 남자를 낚아채 가더니 하늘로 사라져버렸다. 왜 우리는 내버려 둔 건지 궁금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괴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씩 괴물에 잡혀 대체 어디인지도 모를 곳으로 납치됐다. 우리 셋은 앞만 보고 달리기 시작했다. 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마이크가 말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우리 동네가 있음직한 방향으로 우리는 숨차게 달릴 뿐이었다. 나보다 앞서 달리던 둘은 숨을 곳을 찾는 듯했다. 어쩌면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이 악몽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는 것일지도. 욕지기가 치미는 벌레의 딸깍대는 소리와 날개가 떨리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이크와 세레가 뒤를 돌아본 순간 큰 돌덩어리 하나가 쿵 하고 떨어진 것 같았다. 그들이 이미 죽었다는 걸 깨달았다. 마이크와 세라. 두 사람은 본인의 실수를 깨닫는 순간 죽었다는 것을 말이다. 하늘을 본 이들은 여지없이 괴물에 의해 수거됐다. 괴생명체 하나가 내려오더니 지게발 같은 입으로 마이크와 세라를 잡았다. 절망에 빠진 나는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지만 괴물에 달린 날카로운 톡 같은 이빨이 둘의 몸뚱아리를 두동강내서 피를 흩뿌리는 걸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 신경이 죽지 않은 그들의 다리가 바닥에 떨어져 바둥거렸다. 난 멍한 상태로 온몸이 얼어붙게 되었다. 죽음과 공포가 주변 공기를 삼키는 동안 나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바닥에 엎드려서 덜덜 떠는 수밖에 없었다. 이건 꿈이다. 내가 헛것을 보는 거야. 안 그래? 내가 그 길바닥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르겠다. 영원처럼 느껴지던 시간은 아마 끼케바의 몇 분이었겠지만 눈을 뜨자 공포영화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끔찍한 상황에 펼쳐져 있었다. 피. 어디로 고개를 돌려도 온통 피바다다. 피와 시체들. 내 친구들은 모두 죽었고 아마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눈을 내리깔고 계속 걷는 것뿐이다. 그것들이 하늘을 꽉 채운 채 벌레처럼 딱딱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이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정신이 나갈 것 같았다. 위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갈지 이제 알 수 없었다. 한참을 겨우 걸어 우리 집에 도착했다. 현관은 열려 있었고 앞마당 잔디는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다. 한때 평화로운 집이었을 거리와 온통 훼손된 신체 일부와 피로 뒤덮여 있었다. 집에 들어갔으나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뒷마당이 보이는 창문을 내다보니 내 생각이 어긋나지 않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엄마의 팔로 추정되는 것이 바닥에 나뒹구는 중이었다. 완벽하게 손질되어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과 결혼 반지가 달빛에 반짝이는 게 마치 나를 놀리는 것 같았다. 그 근처에 아빠 다리가 보였는데 두 발에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슬리퍼가 신겨진 상태 그대로였다. 고개를 돌려 부엌 바닥에 토하고 말았다.
공포와 슬픔이 같은 속도로 나를 채웠다. 라디오 비상방송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다. 달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달을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죽은 와중에 이게 도움이 되는 말인 걸까? 하늘의 괴물들이 떠나면서 내는 소리는 마치 메뚜기 떼가 날아갈 때 나는 소리와 같았다. 그곳에서 나는 딜레마에 빠져버렸다. 이 악몽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알아서 조용히 끝낼 것인가? 밖에서 괴물들이 악마 같은 소리로 서로 대화하는 것을 들으며 오랜 시간 이 질문에 대한 선택을 고민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 악몽의 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내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가장 친한 친구 역시 죽었다. 그들을 되돌리는 방법은 없다. 그들 없는 세상을 나 혼자 버티고 싶지 않다. 살그머니 현관으로 나가 바깥 동태를 살폈다. 거리는 여전히 죽음뿐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머리를 젖혀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에 들어온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날카로운 숨을 들이켰다. 하늘은 온통 괴물들이 빼곡히 덮고 있었다. 달빛은 그것들의 날개 사이로 겨우 바닥을 비추며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공포에 빠져 그것들을 보는 동안 그중 일부가 나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바닥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것들이 내게 다가올수록 윙윙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고 그것들의 지독한 냄새가 내 코를 자극했다. 썩은 고기와 곰팡이가 섞인 냄새였다. 다음 사냥감을 향해 다가오는 그것들의 눈이 사악하게 빛났다. 나는 두 눈을 감고 평온해지려 애썼다. 이제 다시 가족을 만나는 거야. 친구도 만나고. 윙윙대는 소리가 더 커지자 체념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만들어낸 눈물 한 방울이 내 얼굴을 타고 흐른다. 엄마, 아빠, 곧 갈게요. 달을 보지 마시오. 청년은 아파트 옥상에서 내려다본 아래 풍경이 그리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다. 공사를 한답시고 헤집어 놓은 보도블럭과 불법 주차로 엉망이 된 길들, 전봇대 아래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와 잡동사니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과 미친듯이 크락션을 울려대는 차들. 마지막 풍경치곤 상당히 기분 나쁘다고 생각한 청년은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잠시간 그렇게 숨을 참고 있던 청년은 깊게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굳힌 듯 난간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봐, 지금 뭐 하는 거야? 느닷없이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에 청년은 난간을 올라갔던 자세 그대로 고개를 돌렸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이제 막 옥상으로 올라와 당혹스러운 얼굴로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다. 위험하니까 당장 내려와.
어서! 남자는 천천히 청년에게 다가가며 소리쳤다. 남자의 외침을 들은 청년은 약간 난감해하며 건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급작스런 방해에 고민하던 청년은 이내 눈을 꼭 감고 난간 위로 재빠르게 올라갔다. 이런 젠장, 씨. 남자는 급히 몸을 날려 청년에게 달려갔다. 남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며 입을 열었다. 나도 어려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짓이야? 무슨 힘든 일이 있길래 저기서 뛰어내릴 생각을 해? 쏘아붙이는 남자의 말에 바닥에 대자로 누워있던 청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크게 한숨을 쉴 뿐이었다. 어디 한번 설명해봐. 얘기는 한번 들어보자. 도대체 죽으려는 이유가 뭐야? 남자의 말에 청년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크게 숨을 내쉬고는 몸을 일으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요, 어릴 때는 참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외동아들이기도 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정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집이 제법 여유가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도 많았어요. 학교에 다니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죠. 그런데 그게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진지하게 말하던 청년은 갑자기 피식 웃으며 덧붙였다. 네, 뭐 흔하디흔한 심파극이에요. 조금 지루하실지도 모르지만 물어보셨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왜 죽으려고 했는지. 청년의 비극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 신호위반 차량. 자식을 보호하던 어머니. 오열하던 아버지. 마음속에 새겨진 죄책감. 그리고 아버지의 원망. 아버지가 술에 취한 채 들어온 날이면 그는 욕설과 손찌검을 견뎌야 했다. 아버지보다 키가 더 커진 지 오래임에도 청년은 아버지에게 반항 한번 하지 않았다. 청년의 가슴 속에 있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청년은 스스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원망이 약해지고 어머니를 잊을 쯤 청년은 어쩌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조금씩 피어올랐다. 아버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고 가슴속에 담긴 죄책감이 사라지던 그 시기에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청년에게 새엄마를 소개시켜줬다. 가식으로 가득 찬 새엄마. 청년의 눈에는 돈을 보고 달려든 불효시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로 인해 청년의 죄책감은 사라지는 대신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다. 새엄마의 멸시어린 눈빛과 허영심 가득한 소비는 그 분노를 더 크게 만들었고 그와는 반대로 가세는 점차 기울어져 갔다. 아버지는 이성이 마비된 듯 새어머니에게 홀려 빠른 속도로 가사를 탕진했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청년의 가족은 지하 단칸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리고 작년, 비록 심각하게 틀어졌지만 유일하게 남은 진짜 혈육인 아버지마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말았다.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하나 흘리지 않던 새엄마는 이제 노골적으로 청년을 미워했다. 이야기를 마친 청년은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삼류 심파극 같죠? 남이 듣기엔 그렇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던 어머니가 죽고 절 사랑하던 아버지가 절 원망하고 이제는 절 미워하는 새엄마만 남았어요. 집안 꼴은 엉망인데 새엄마는 돈 쓰는 데만 정신 팔려 있다고요. 제가 죽는 이유 물어보셨죠? 이게 제가 죽으려는 이유예요. 남자는 청년의 말이 끝났음에도 생각에 잠긴 얼굴을 할 뿐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아무튼 간에 고마워요.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아직도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안 생기지만 그래도 노력해 볼게요. 그렇게 필사적으로 절 구해주시고 이야기까지 들어주셨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청년은 남자에게 꾸벅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들지 않았기에 공원에서 어슬렁거리던 청년의 귀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 아까 자신을 구해준 남자였다. 청년에게 달려온 남자는 숨을 고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한참 찾았네. 또 어디 가서 뛰어내렸나 했다니까. 청년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안 그러겠다고 했잖아요. 청년의 말에 남자는 급속도로 낯빛이 어두워졌다. 편치 않은 얼굴로 주변을 둘러본 남자는 주저하다 입을 열었다. 사연은 잘 알겠어. 네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데 말이야, 나도 사정이란 게 있거든. 네 말 듣고 조금은 흔들렸지만 그래도 자살은 안 돼. 청년이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전에 남자는 청년의 몸에 날카로운 칼을 힘껏 찔러 넣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진 청년을 바라보며 남자는 씁쓸한 얼굴로 청년의 지갑과 금품을 꺼내어 챙겼다. 나도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아. 사정은 딱하지만 어차피 죽으려고 했으니 그냥 이해하라고. 강도를 만나서 죽은 거면 모를까. 자살하면 보험금은 못하지. 나도 빚이 좀 있어서 그 불려시 같은 여자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었어. 잘만 처리되면 보험금에서 크게 뚝 떼어준다길래 몰래 쫓아다니면서 기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살하라고 해서 어찌나 놀랐는지. 청년은 꺼져가는 눈빛으로 힘겹게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너한텐 죽는 이유가 중요하겠지만 나한텐 죽는 방법이 더 중요하거든. 찜찜해 보이는 남자의 표정을 마지막으로 청년은 정신을 잃었다. 일 년. 짧지 않은 긴 시간이야. 365일, 8760시간, 52만 5600분. 그래, 제법 긴 시간이지.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온 거야. 믿겨져? 우리가 처음 만난 순간 시작된 그 사랑이 벌써 1년이 된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내 사랑이 100년이고 1000년이고 계속 될 거란 뜻이야. 이해가 돼? 너를 향한 내 사랑이 끝없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까지. 아직도 믿기 힘들어? 내 사랑을 다시 증명해 볼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할 수 있다고. 내가 너 말고 다른 여자 쳐다보는 줄 알아? 내 휴대폰. 자, 내 휴대폰 한번 봐. 여자 번호가 하나라도 저장되어 있나? 아무것도 없지? 이것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네 번호를 제외한 모든 걸 다 지워버릴게. 그래, 그게 좋겠다. 너와 나만 이어주는 오직 내 사랑을 위한 도구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또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을게. 직장? 그래, 일 따위 그만두지 뭐. 일 같은 거 다 때려치고 우리 같이 살까? 어때?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함께 하는 거야. 친구? 가족? 전부 버리면 되지. 다른 모든 걸 다 합쳐도 너만큼 소중하진 않으니까. 모든 순간순간 꼭 붙어 있는 거지. 생각해봐. 너무 행복하지 않아? 그래. 절로 웃음이 나오지? 기분이 막 좋아지지?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아주 잠깐이라도 내게서 눈을 뗄까봐 겁나?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내 눈 하나를 너에게 줄게. 내 눈을 뽑아서 너에게 주는 거야.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내가 널 바라보는 셈이니까. 어때? 괜찮지? 너도 내 눈 예쁘다고 했었잖아. 약품을 가득 채운 병에 담아서 부적처럼 언제나 들고 다니는 거야. 마음에 들지? 그래, 분명 마음에 들 거야. 잠깐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계속 들어봐. 그것도 부족하면 다리 하나를 잘라낼까? 어디도 도망 못 가게 다리를 잘라내는 거야. 너 없이는 절대로 못 살도록 하는 거지. 한쪽은 조금 부족해? 그럼 두 쪽 다 자를까? 그래도 전부는 조금. 아니야. 잘라내지 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원한다면 못할 것도 없지. 그래, 전부 하자. 널 위해 눈을 선물하고 다리를 전부 버릴게. 자, 그러면 믿겠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그래? 아니야. 절대 널 미워하지 않아. 네 사랑 방식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네 사랑을 욕하겠어? 원래 사랑이 그렇지. 사랑이 집착이 되고 집착은 광기가 되고 그 광기가 결국 다시 사랑으로 꾸며는 거야. 네 방식이 과격할 순 있어도 진심이잖아. 누구보다 순수하고 맞지?
그래, 난 널 이해할 수 있어. 왜냐면 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앞으로 네가 내 사랑을 의심할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살려줘. 앞으로 평생을 널 사랑하면서 살게. 두 번 다시 널 외롭게 하지 않을게. 헤어지자 말 따윈 절대 꺼내지도 않을게. 그러니까 살려줘. 응? 제발. 알잖아. 널 사랑한다니까.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제발 살려줘. 허언증. 성격 편견을 기반으로 의식적 또는 공상적인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일반적으로는 거짓말을 자주 하거나 헛소리를 많이 하는 것을 말한다. 내 친구 중 하나는 이러한 허언증을 가지고 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주변 사람의 신경을 긁는 그 녀석. 연예인과 친구라는 거짓말부터 조폭 10명과 싸워 이겼다는 허세성 거짓말. 모든 스포츠나 게임에는 프로 선수급이라는 거짓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고, 학창시절 때에는 예쁜 학생들만 보면 자기 여자친구라고 헛소리를 해대었다. 그 때문인지 이 친구 주변의 친구라고는 나뿐이다. 나 역시 그 친구의 거짓말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아직까지 친구로 지내는 이유는 이 친구에게 큰 빚이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때 게임방에서 놀고 있을 때였다. 그 친구가 다급하게 나에게 뛰어와 나에게 말했다. 야, 큰일 났어. 너네 집에 갔더니 너희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어. 강도가 들었었나 봐. 119에 신고는 내가 했거든? 어서 병원으로 가봐. 평소 그 친구의 허언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려 했지만 친구의 표정은 너무나도 진지했다. 왠지 걱정이 돼서 서둘러 집으로 갔더니 친구 말이 사실이었다. 같은 동네에 살던 그 친구는 나와 놀기 위해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집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고 한다. 뭔가 싶어 들어가 본 우리 집에는 어머니께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계셨고 현금이란 현금은 모조리 사라져 있었다고 한다. 강도가 들었었던 것 같다. 친구 녀석이 119에 연락하고 곧장 나에게 달려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기도 싫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여 각자 독립했을 때에도 공교롭게 근처에 자리를 잡는 바람에 벌써 10년 넘게 알고 지내고 있다. 그리고 항상 고맙긴 하지만 아직도 이 친구의 허언증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다. 야근 중에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또 헛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받지 않으려 했지만 마침 졸음이 쏟아지던 참이라 잠이라도 깰 겸 이 녀석의 헛소리를 들어주기로 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큰일 났어. 너희 집에 불 난 것 같아. 그 친구의 말대로라면 우리 집에 불난 것만 8번이다.
보통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면 친구가 치킨에 맥주를 사놓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나 장난칠 기분 아니야. 오늘 일이 많아서 밤새야 될지도 몰라. 아니야. 진짜라니까. 너 왜 불렀어? 지금 난리도 아니라니까. 오늘 바쁘다니까. 주말에는 한잔해. 끊는다. 그리곤 전화를 끊었다. 뭔가 조금 이상하다. 이 녀석 평상시와 목소리가 다른 것 같다 느끼긴 했지만 뭐 또 장난이겠지. 내가 피곤한 탓이겠지. 그리고 얼마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경찰 김순경이라고 합니다. 경찰이요? 경찰이 무슨 일로? 조금 전 친구가 했던 전화가 생각났다. 설마 옛날 그때와 같이 이번에도 진짜였던 건가? 다른 게 아니라 그쪽 집에 불을 저지르 했던 사람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예? 저희 집에요? 예. 한 손에 석유통을 들고 선생님 집 근처를 배회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출동했습니다만 우선 이쪽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장 뛰쳐나갔다. 서둘러 경찰서로 향하면서 생각했다. 그 녀석이 하는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아닌 경우는 거짓을 진실로 만들었을 때뿐이다. 그 남자의 이야기. 그녀를 처음 만난 건 12살 때였다. 분홍색 머리핀을 한 귀여운 그녀는 마치 작은 새끼 고양이 같았다. 분명 그녀는 나의 첫사랑이었다. 아니,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녀를 잊지 않았으니까. 만약 그 사고가 아니었다면 좀 더 일찍 그녀와 함께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린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듯 난 그녀에게 짓궂은 장난을 많이 했다. 고무줄을 끊는다든지 그녀의 분홍 치마를 놀린다든지 벌레로 겁을 준다든지 하는 또래 남자아이들의 애정 표현. 여기서 문제는 내 애정 표현이 조금 과했다. 그날의 하굣길, 내가 막대기로 집어올린 지렁이를 피해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는 그녀를 쫓아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 택시 한 대가 그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택시 기사도 나도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 그녀의 사고는 그녀의 목숨을 빼앗아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었다. 휠체어를 타고 전학을 가던 그녀의 마지막 표정을 숨어서 지켜본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사과의 인사도 나의 마음도 전하지 못했다. 그때는 너무 어렸었고 두 다리를 잃어버린 그녀의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다. 그렇게 10여 년간 그녀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직장에 취직하여 타지에서 자리를 잡아갈 무렵 다시 그녀를 만났다. 내가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았듯 그녀도 나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그녀가 타고 있던 휠체어는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성인이 된 나는 이제 그녀에게 다가가 사과와 함께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녀를 향한 내 마음을 전할 용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용서하고 나와 평생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쩌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예정되었던 일인지도 모른다. 다시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집에 초대받은 나는 그녀에게 프로포즈했다. 대단한 이벤트도 없고 멋진 대사도 없이 작은 반지 하나뿐이지만 그녀는 기뻐했다. 불편한 몸으로 그녀가 직접 만든 음식은 그날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제 나는 매일 그녀를 위해 일하고 그녀는 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할 것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꿈꾸던 소망이 현실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 그를 처음 만난 건 12살 때였다. 파란색 모자를 쓴 개구쟁이 같은 그는 마치 작은 새끼 강아지 같았다. 분명 그는 나의 첫사랑이었다. 아니,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때 이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만약 그 사고가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린 여자들이 대부분 그렇듯 난 그에게 짓궂은 장난을 많이 당했다. 고무줄을 끊는다든지 내 분홍치마를 놀린다든지 벌레로 겁을 준다든지 하는 또래 남자아이들의 애정표현. 문제는 그 애정표현이 조금 과했다. 그날의 하굣길. 그가 내미는 지렁이를 피해 도망치던 중 택시 한 대가 나를 향해 달려왔다. 택시기사의 놀란 얼굴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그리곤 정신을 잃었다. 그 사고는 다행히도 나의 목숨을 빼앗아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었다. 장애인 학교로 전학을 가는 날, 숨어서 날 지켜보던 그 아이를 본 나는 나에게 사과도 진심도 말하지 못한 그가 원망스러웠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 아이의 태도를 용서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10여 년간 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낙심하고 있을 무렵 다시 그를 만났다. 내가 그를 한눈에 알아보았듯 그도 나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휠체어를 타고 올려다본 그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건강하게 성장했고 그제서야 나에게 사과의 인사와 함께 그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나에 대한 마음을 전해주었다. 그때 난 느꼈다. 평생을 기다린 일이 곧 일어날 거라고. 어쩌면 그날의 사고 이후부터 예정되었던 일인지도 모른다. 그를 집으로 초대한 날, 그는 나에게 프로포즈했다. 이 순간만을 기다렸기에 대단한 이벤트도 없고 멋진 대사가 없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내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은 그가
그가 먹는 마지막 음식이 될 것이다. 이제 그는 인생 최고의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나는 그를 비웃을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꿈꾸던 복수가 현실이 되었다.